의원이 헛발질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막 논평을 내고 이렇게 예. 같이 공방이 오고 이런 게 많았는데 윤희숙 의원도 없고 저쪽 후보들이 아무도 정책이 없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후원 회원 또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전 김용민입니다. 10월 26일 42년 전 오늘 우리는 동학의 나라, 3.1운동의 나라, 독립군의 나라, 4.19의 나라를 질식하게 한 독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물론 한 달하고 보름여 뒤에 12.12에 또 다른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켰지요. 야만의 시대에 굴복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그런데 5.18로 6월 항쟁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가히 민주주의는 한판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지키고 또 지키는 이기였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만연했던 상당수 목사들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평화나무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만들어서 저인망식으로 감시했습니다. 이번 대선 그들은 권력을 가져오려고 사력을 다해 뭉칠 것이 확실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무당 점쟁이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자에게 달려들어 안수 기도해 주는 저 목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이 결국 목사 한 명에 의해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공권력도 정치권도 손도 못 댔습니다. 성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로부터 한 푼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오직 민주시민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평화나무가 또 나섰습니다. 선거를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몽으로부터 선거를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미몽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대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교회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왜곡될까 하는 걱정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시간 동안 명망과 진정성을 가진 분들 모시고 생방송을 펼치는 동안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79-910041-39604 사단법인 평화나무입니다. 이 279-910041-39604 하나은행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챗은 사양합니다. 슈퍼챗 40%인가를 구글이 먹는 데다가 그건 김용민 TV로 귀속되는데요. 이걸 평화나무에 보내는 일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챗 보내지 마시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은행 179-910041-39604 자막으로 떴죠? 네, 채팅방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민 브리핑 시청하시기 위해 들어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에 의해서 권순정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전 리얼미터 분석실장? 아니 조금 그만둔 지는 오래됐으니까 예. 지금 전 네. 열린 캠프 부실장이라고 하시죠. 전 이재명 열린 캠프. 네, 맞습니다. 예. 부실장?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시 열린 캠프의 대변인을 하셨던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벙커원교회 평화나무 처음 와보시죠? 처음 와봤는데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담하고 예. 포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교회 공간으로도 쓰고 평화나무에 이런저런 또 컨텐츠 제작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여간 오늘 여기서 한번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특별시에다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잘하셨습니다. 빤스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 광장에서 기억하시죠? 네. 그 개천절인가 2년 전에 네. 그때 뭐 마구잡이로 돈을 걷었다가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기소가 되셨습니다. 네. 저희는 신고를 했습니다. 기부금품 등록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한 3억 정도 이제 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김용민이가 깎아 먹으려고 뭐저 모금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활약하셨고요.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단 두 분의 그 소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최지은 네. 위원장님부터. 일단 저희가 이제 경선에서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해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끝까지 겸손하게 더 꼭 잘해야겠다, 꼭 이겨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사퇴를 하셨고 제일 먼저 당선한 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광주를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가셔서 봉화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의를 다지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두 가지 활동을 크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는 원팀 구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하셨지만 또 오늘 11시에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민주정부 4.0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전 민주정부의 1, 2, 3기를 다 계승하고 보완하는 이런 것을 이제 지지자들과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원팀 만드는 역할을 하실 거고 네. 또 다른 것은 이제 비전 분야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후보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둘 것 같은데 그동안 경선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대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대외 메시지. 네, 그래서 대외 뭐 경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게 본선되면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재명 후보의 비전, 그 민주당의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권 실장님. 아마도 이 질문은 그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실 겁니다. 이재명의 정치 역정이라는 게 지방자치 공직자로서의 역정이 바로 정치 역정이고, 그리고 이제 성남 시절부터 그 경기도지사 3년까지 합치면은 한 11년 정도를 해왔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 재창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의 자산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이 성남시장 시절 8년과 경기도지사 시절 3년,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시민 노동운동 과정에서 쌓아온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지방자치 공직자로서의 11년 동안에서 쌓은 것들을 지금 국민들한테 내보이고 그것들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삶 그리고 대선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정이 공직자 역정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만두고 사퇴하는 측면에 상당히 이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문 대통령하고 회동도 하고 오후에 아마 또 그 공직자와 관련된 그 일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지사님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남다를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선이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지층들 이제 원래 이제 대선을 바라보면은 단순화시키면은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남의 지지층들은 최대한 적게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오는 게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좀 후유증 아닌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미 뭐 우리 그 이낙연 그 대표님과의 회동에서 이제 많이 좀 같이 화합의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여권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저쪽에 이제 보수층들 한여적 보수층들도 같이 이제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행보를 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만나시나요? 문 네, 대통령님하고 11시에 11시. 아, 지금 이 시각에.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작하는 시간에 이제 회동.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두면서 일산대교 무료 통행. 네. 그래서 내일 낮 12시인가요? 10월 27일 7일? 예. 네. 예, 낮 12시부터 예. 이제 무료 통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 업무로 해서 맞아요. 이제 공익 처분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제 내일부터는 음, 이제 무료로 통화하게 될 텐데 네. 마지막 결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다 이재명 후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고 네. 그리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뭐 음. 하는 일이 없는 무능 네, 그리고 아무것도 무능하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의 리더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음, 행동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음.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그리고 또 바로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론조사 최근에 동향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일단 이재명 지사가 상승세고 네. 윤석열이 폭락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홍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뭐 이 지사님을 앞서가고 있는 걸로 또 네.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우리 여론조사 뭐 분석을 업으로 하시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음. 괜찮다, 음. 좋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괜찮은 상황이다. 사실 모든 언론이 예. 포털이 네. 그냥 하여간 예. 이재명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그걸 그냥 맞습니다. 맞박에다가 예. 계속 달아놓고 있지 신뢰도가 않습니까? 낮은 조사가 많이 나와서 여론조사 예, 불공정. 많이 나와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제 경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확대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어제 조사가 2개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어제 KSOI하고 예, 그 MBC 코리아 리서치 2개가 나왔는데 지난주하고 이제 어제 2개 조사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 33대 32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5대 31까지 벌어졌고요. 어제 네. KSY하고 MBC 종합을 하면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재명 그 후보가 좀 앞섭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나왔는데 네. 조사 자체가 코리아 리서치 조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조사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예, 홍준표도 종합을 이긴다. 해보면은, 예,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 홍준표 후보한테는 한 3% 포인트 앞선 2대 29. 지난주에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한 34대 31. 홍도 오르고 이재명 후보도 올라서 그래서 누가 되든 지금 기준으로는 한 3% 포인트 오차범위 내죠. 네. 팽팽한 가운데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것이 정답이다. 뭐 10월 10일 이후에 대장동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져가서 역전되었다라는 일부 뭐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들의 원업이죠, 사실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있는 것조차도 사실상의 신뢰성이 낮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땡땡 이런 여론조사 곳이라든지. 불공정. 예. 예, 그래서 그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좀 확대 재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박빙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당청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재명 후보의 개인 경쟁력, 금방 말씀드렸던 지지율로 나타나는 이것을 제외하고 당청의 경쟁력이나 또는 환경이 너무나 좀 상당히 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네. 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작년 총선 또 올해 네.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직접 필드에서 뛰셨던 최지은 위원장님 그 어떻습니까? 작년 민심과 올해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썩 나오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제가 부산의 지역구를 예를 들었을 때는 두 음. 가지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그 기대에 좀 못 미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보수화가 좀 더 짙어진 것 같다. 전반적으로 20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선거가 좀 진영 간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떤 선거보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진영 간이 갈등이 심해지면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우리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투표율은 더 높아질 것이고,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 2030이 스윙 보터처럼 가는데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표율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인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그 좀 더 개혁을 더 잘하지 못했다와 부동산 같은 실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면,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저는 특히 부산에서 총선 때보다도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훨씬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이고, 그게 이제 서울도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정권 교체율에 대한 그 여론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다른 거예요. 좀 달리 가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랑 양자 대결을 할 때는 우리가 이기잖아요. 네. 이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 여론조사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진영 간의 갈등이 많았을 때는 결국은 이 당 지지율보다는 개인의 그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비전, 그리고 그 삶의 스토리, 뭐 이렇게 돌파형 리더십, 이번에 국감도 당시에 캠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당의 지도부도 국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다 같이 내렸다고 그래요. 이제 대장동 예. 관련한 이슈가 아마 쏟아질 텐데 괜히 나가봐야 뭐 본전도 그렇죠. 네. 본전도 못 챙긴다 이런 그런데 견해였을 안 거예요. 나가기로 다 해놓고 예. 지사님께서 그냥 2시간 있다가 기자들한테 나 국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돌파형 리더십, 이게 대부분의 정치인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기, 그 지사님이 이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정부를 계승하면서도 보완한다.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다. 네. 이런 느낌을 또 주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또 민주당 지지율과는 또 다르게 더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래요. 일단 여론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모금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후원 계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79에 910041-39604가 되겠습니다. 슈퍼챗 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예, 이거 그 구글이 40% 떼가요. 그거 얼마나 아까운 피 같은 너무 아까우시네요. 돈을, 예, 계좌로 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9시간 동안 계속 방송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죠. 예. 이야. 왜냐하면은 아니죠? 예? 맨날 있는 날 이게 맨날 이렇게 하면 누가 이 방송을 봅니까? 오늘 9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말이죠. 저희 이것도 평화나무를 좀 광을 팔자면은 이게 통상의 개신교 시민단체는 교인들 기반으로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 잘못을 저질러도, 목사가 뭔 잘못을 저질러도 이런저런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언론사들이 광고 자본에 취약하듯이, 정치 권력에 취약하듯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뭐 정치 권력에 전혀 취약하지 않지만은 이 나라 그 기레기들은, 근데 이제 평화나무는 이 설계 자체가 민주 시민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한 개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힘차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나쁜 목사들이 평화나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죠. 예. 주님의 한 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이렇게 활동을 잘해야 우리 목사들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네. 선거 때 목사님들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관내 예. 그 지역구 내 대형 교회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 저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이 솔직히. 공명선거감시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희 이제 부산의 북강서울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 전에 막 인사드리러 가고 그러는데 음. 다들 이렇게 중립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시지만 음. 또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아니, 사실은 이제 많거든요. 민주당 후보자한테는 중립적이고 국민의힘 후보자한테는 어서 오시오 우리의 형제여 뭐가 이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저희 당원들 중에서도 네. 나는 민주당원인데 음. 나는 최지은 후보를 지지하는데 음. 나는 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음. 갈등이 되시는 거예요. 네. 교회를 가면은 또 음. 내가 속한 이 집단에서 음.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음. 근데 사실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공명선거감시단이 정말 필요하다. 음. 우리 뭐 그런 뭐 종교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음. 좀 공정하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되는데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모금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도 이미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편향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저기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서 당신들 이 당 찍어라, 이 후보 찍어라, 이 후보 찍지 마라, 이 당 찍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운동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제 설교자인데 엄격하게 지킵니다, 진짜. 뭐 행여나 좀 관련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얘기를 안 하려고 웬만하면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참아주세요. 정치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그 워치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온나무 많이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지금 이쪽이군요. 이쪽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오늘 회동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대표와의 회동이나 오늘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문 대통령과의 회동은 사실상은 이제 여권 핵심 지지층들의 결집이 가장 크겠죠. 네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이제 후유증들, 이제 갈라졌던 부분들을 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님을 중심으로 두고 또 후보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단순히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리고 국민 일반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적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한 2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들의 민생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손실 보상제 이 부분도 아직까지 이제 정부의 어떤 방안이라든지 수준과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수준은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하셨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아픈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도 제가 그런 의견들을 교환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이제 문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또는 이제 이낙연 그 대표로 상징되는 이제 여권 핵심 지지층들을 묶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이번 오늘 이제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미래 후보하고 만남의 회동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 미래의 비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네.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이 연합뉴스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주 환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런가요? 그 상춘제인가요? 상춘제에서 오늘 하기로. 예, 소상하게 또 대화를 지금 보고 나누시는 계시는구나. 모습. 네. 아주 뭐 대통령께서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환대해 주시는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후로도 뭐 저기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민주당원일 수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없는 문파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거 하겠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글쎄요. 참 근데 한심한 인간들이. 그런 부분들도
소수겠죠. 네, 소수겠죠. 소수입니다. 예, 아, 아주 예. 소수일 근데 요란해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예. 확성기를 그러니까 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정권 재창출이 아주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문 대통령도 만나고 또 이낙연 후보도 만났으니까 음. 저는 상당히 좋아질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우리 최지은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해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 지금 부동산이 음.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면도 있겠지만 몇 음. 가지 정책에서 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시중에 그렇죠. 현금이 많이 풀려 있다 예, 이런 현금이 얘기죠? 많이 풀려서 네. 주식도 뭐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주식값이 많이 올랐고 음. 부동산 값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부동산이 우리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간 거는 이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모든 나라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거의 끝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율도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조금씩 경기가 회복하면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올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죠. 중앙은행은.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계셔도 네. 지금과 같이 빨리 올라가는 그 속도는 좀 잡힐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인 추세가 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그 기본 주택과 같은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200만 원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다 지어지지가 않았죠. 네네네.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근데 그걸 250만 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공주택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소득계층만 타겟으로 하는데 저소득계층과 중산층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 그걸 이제 기본주택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있고 네. 또 다른 것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뭐 대출이라든지 지금 너무 많은 한계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집값이 안정되면 같이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정책 중에 하나 내놓으신 거는 기구를 설립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 값이 굉장히 올라갔을 때는 그 공공임대와 공공주택을 좀 팔고 또 부동산 값이 떨어졌을 때는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조금 더 안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 실천력 그리고 굉장히 그 실용적이고 현실 감각이 있는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네. 이제 뭐 민주당 후보도 됐고 경기도지사직도 내려놓았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가 힘을 실어줄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식의 그 해법을 직접 뭐 국정에 반영한다든지 네. 그 수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홍남기 형이 네. 뭐 그냥 멋대로 하셨던 이런 그간의 맞습니다. 이런 국정도 좀 아까도 손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이미 본선에 들어온 상황에서 네. 이제 문 대통령님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음.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본선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영별 여야별은 좀 이른바 이제 집토끼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불러들여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도식화하면은 이분들은 각자로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 일반의 여론들, 마음들을 붙잡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혼자 민주당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이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문제라든지 그 소상공인 대책 같은 부분들도 공약이나 정책으로서 차기 정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단순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아니라 네. 일정 부분들 좀 개혁적이고 좀 전향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문 대통령께서도 스스로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들을 좀 실패한 부분들을 자연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이제 뭐 실패했다라든지 그런 식의 누가 얘기를 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개혁적인 의지들을 내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정부 문정부와 같은 분한 정책을 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그렇죠. 부분을 제시를 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 지지층들한테 대립각으로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다는 측면보다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전의 정부 비록 방향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맞다고 한다면 전향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고 두 번째로요. 이재명 후보가 여러 어떤 전향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예전의 틀 속에서 이것이 문정부한테 해도 되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권 재창출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의 마음이라든지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국민들을 달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칼날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그거예요. 이 중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네. 중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약자 소수자의 이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출사표를 오늘 내놓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력서 150여 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과 금이 든 돈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송파 세모녀를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대선은 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러니까 윤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국민의 삶에 대해서 천착하는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이랄까 정책으로 표현되는 또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들이 다른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는 다른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말뿐이 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종합한 것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이미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공약과 관련된 것들이 이미 성과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산대교도 민생을 한 성과이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이재명이 그려내는 미래 비전의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성과로 나왔고 이미 해오고 있던 것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그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데에서는 진정성 있는 장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리더십도 있는 거죠. 네. 참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 사실 저는 이 지난 4.7 보궐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 경기도지사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홍남기 형님이 그 쌩까잖아요. 예? 네. 만약에 그걸 받았다면 저는 진짜 이런 뭐 몰패에 가까운 그런 패배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지금의 이재명 따로 그리고 당청 지지도 따로 네. 가는 이런 형국은 거의 한 가지만 없었을 더 것이다.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이제 개혁을 모든 이제 정권이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혁이란 말은 항상 나오게 돼 있는데 개혁 진보 또는 이제 개혁 진영에 있어서의 개혁의 성격들이 역사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독재의 레짐을 부수고 정권을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의 그 유명한 그 연설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들. 그것이 이제 개혁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기관
또 아까 기재부 얘기가 나왔는데 기재부는 어떤 좀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검찰이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부르크래시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화를 그런 개혁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했던. 네. 근데 이재명의 개혁도 지금 말씀하셨던 노무현의 개혁이나 문재인의 개혁과 같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어떤 양극화 이 부분들이 청년이라든지 여타의 계층에서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핵심고리 하나만 딱 풀면 여러 가지 다 풀리는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이재명의 개혁은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의 여러 편린들 그리고 소수의 어떤 특혜라든지 기득권들의 질서들을 하나하나 허무는 그러니까 권력기관이라든지 그런 개혁들을 보다는 국민의 삶과 관련돼 있는 사회 곳곳의 개혁들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재명 입으로 나오는 거는 당장 실현이 된다 이런 뒷받침만 해준다면은 네. 뭐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민생이 다급합니까?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의 어떤 그런 그 주도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저는 다음 정부는 좀 더 확실하게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 줄 수 가지만 있을 더 것이고.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선거를 좀 단순 도시화했잖아요. 네. 우리 사람, 남의 편,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시화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남의 편한테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편. 예, 저 이제 원래 이념적으로 늘 보수만 찍고. 이념적으로 말한다면은 나는 보수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력 이념 지향자 이념 성향이잖아요. 이들한테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냐면 최근에 한 15, 16%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반면 이제 홍 후보라든지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층에서 9%, 10% 정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5, 6% 포인트는 상당히 큰 차이인데 심지어 이제 남의 편한테도 상당히 많은 어떤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리더십 한다면 하는 리더십이라든지 네. 저 사람 시켜놓으면은 뭔가를 지금의 어떤 무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쳐가 되는 무능력을 탈피하고 한다면 하고 바꾼다면 바꾸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신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재명한테 호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 확장성이 있는 후보다 쉽게 네. 얘기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라온 사연 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체크무늬님, 대구에서 대형 교회 다니는데요. 설교 시간에 대통령 정부 욕 엄청 합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깃발을 들면은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저것도 합니다. 교파라치 제도라고. 교파라치. 그걸 가서 녹음을 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포상해 드리고 또 이제 물론 건이 돼야 포상하는 거지 뭐 그냥 별 내용도 아닌데 이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기소까지 됐다 그럼 추가 포상금 교파라치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그럼 그 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돈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미음 시읒 님은 쌍시오 씨인데요. 요즘 독실한 개신교 신자도 정치 설교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요. 처음에는 신천지인 줄 모르고 성경 얘기하니까 갔다가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중에 정치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신천지로 간다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 목사님들. 그럼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 유튜브로 김영환님 공명정대한 선거 및 개표가 염려가 많습니다. 평화나무가 선관위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공공기관의 이 선거 공정관리 이것도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A지님 제발 설교하면서 정치 편향적 발언 누구를 지지해라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을 설교에 담지 마세요. 김용민도 안 합니다, 여러분. 네.
목사님은 목회를 하셔야지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 의사를 갖는 거야. 그거야 뭐 그 갖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예배 시간에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그렇죠. 겁니다. 교회 모임 시간에는 말이죠. 예,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돈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금액이 현재 1,045만 4,819원, 와. 1,000만 원이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저희가 목표액이 사실 3억인데 좀 더 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8시간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용민이가 오늘 아주 오늘 하루에 9시간 동안 3억을 모으신다고요?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와. 예. 안 저희도 되면 계좌번호를 적어가야겠어요. 네, 저도 쏴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될 안될것 때까지. 저도 쏴. 아니 3억까지 가기는 뭐 그건 좀 불가능한 얘기고, 하여튼 우리가 이 최대 한도, 서울시에 등록한 최대 한도의 모금액이 그 3억이란 얘기지. 뭐 네. 오늘 3억은 아니고, 네. 예. 나 지금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 정말 고무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 함께 해주시고. 자, 그래요. 그 슈퍼챗 쏘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글에 좋은 일을 한 40% 하시는 겁니다. 예, 요거 기왕이면 계좌로 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지금 채팅방에도 있고요. 지금 하단에 지금 계좌번호가 떴죠. 하나은행 179-910041-39604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현 대변인님,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요즘 개사과 발언으로 출렁거리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뭐 누군가 올라오겠죠. 국민의힘의 후보 맞상대, 쉬운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은 부산에서 봤을 때 왜 그분들은 국민의힘을 찍을까? 그리고 그동안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실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굳건하게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을까? 좀 분석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도였거든요, 옛날에. 야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YS의 이제 부산. 그랬었는데 네. 3당 합당 이후로 그 YS에 대한 존경심, YS를 좋아하는 마음이 YS를 따라가지고 보수가 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가끔씩은 흔치는 않지만 스윙을 할 수가 있죠. 의견을 바꾸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TK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보수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영남 전체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영남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TK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있으니까 훨씬 지금은 나은데, PK는 지금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부산에 뭔가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덕신공항도 하기로 특별법도 통과하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도 좀 잘못을 하셨죠.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민주당한테 한번 몰아줬는데 그 민주당이 잘 망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문재인 반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보수당과는. 그래서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누가 후보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저쪽 지지층도 몰릴 것이다. 반면에 우리 지지층도 몰릴 것이고, 결국 아까 얘기하셨지만 집토끼와 산토끼 얘기를 하셨는데, 집토끼들은 다 이제 몰리는데 이 산토끼를 누가 잡느냐, 중도를 누가 잡느냐의 얘기인 것 같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2030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도층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확장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이나 홍준표 후보의 그 망언, 그분들의 실책이 일단 가장 큰 공이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은 가능할 수도 있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홍준표가 올라오는 게 좋습니까? 윤석열이 올라오는 게 좋습니까? 일단 뭐 저는 두 분 다 좋다고 봐요. 누가 올라와도 좋다? 아주 심각하게 누가 조금 더 나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든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삶에 천착하고 미래의 비전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측면이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리더십이라든지, 네. 리더십.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뭔가 할 거야.
그런 믿음과 신뢰의 리더십을 이들 두 후보하고 이재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게임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올라오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본선으로 갈수록 이제 두 후보의 인물 됨됨이라든지 네. 또 행정가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눈여겨 그렇습니다. 볼 텐데 네. 너무나 확연한 실력 차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같은 예. 경우는 사실상 저 진영별 그 투표 형태 태도가 네.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대선 역시도 그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선 하면은 각자의 진영별 사람들은 각자의 진영에 결집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표장에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보수층이나 진보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 같은 경우 특히 이 사람한테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나라가 잘 돌아갈지는 총선이 아닌 대선 같은 경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되든 그 이재명 후보하고 상당히 큰 격차가 있고 상당히 많은 인식의 어떤 괴리가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지금 방금 그 발표한 게 있어요. 선관위에서 네. 여론조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후보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1대1 가상 대결 플러스 본선 경쟁력으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1대1 가상 대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재명하고 네. 붙었을 때 네. 누가 이길 것 같냐? 네. 예. 누구하고 붙어야 그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막 이런 후보를 거. 못 내놓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럼요.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지금 국민에서는 윤석열한테 좀 불리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아니, 생각도 지금 드는데. 원래 그 지금까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국민의힘 이제 경선 관련 조직에서 합의한 부분들은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네. 확정을 해놓고 예. 양자로 해서 각 4명 4질문을 4명에 대해서 네. 4질문 돌리는 거였는데 네. 지금 다르게 나왔다는 건가요? 지금 뭐 어떤 국민 여론조사가?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 국민의힘 선관위 네. 1대1 가상 대결로 본선 경쟁력 여론조사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1대1 가상 대결이면은 원래의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불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국민 여론조사 원래 이제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후보가 딱 확정이 돼서 3명 계속돼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층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항상 이재명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상대방의 어떤 이제 윤석열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있던 유승민이라든지 지지율 격차가 무당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네, 그렇죠. 원래대로 보면은. 예. 근데 그것이 한 50%가 반영이 되고 이제 이른바 당심이라고 해서 당원 당원들한테 투표도 한 50% 똑같이 비중이 들어갑니다. 근데 질문안은 똑같습니까? 네? 질문안은 질문은 다른 거죠. 질문은 질문 달라요? 보통 민주당 경선에서 그걸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라고 해서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그 질문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과 그 지역 경선에서의 권리당원이라든지 그 1, 2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하고 거의 그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질문을 묻게 될 텐데 네. 여론조사에서 거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과 지금 그 당원들의 투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네, 그 네. 50% 포션에서는 지금 이제 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홍 후보에게 한 15% 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의 국민 여론조사가 변별력 자체가 홍준표 후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아주 지금 저항하고 있는 부분 변별력 자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서로 차이가 별로 없음으로 해서 둘이 이제 50% 0.5, 0.5 가중치네 그냥 산술 평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네. 합쳐버리면은
홍 후보가 상당히 좀 불리하죠. 아, 그게 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좀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여러 실언으로 홍준표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일단 보시나요? 최근까지 조사에서 가장 최근의 조사는 어제 나왔던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입니다. 네네. 그 조사는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음, 이제 그 조사로 해봐도 음, 아주 몇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사가 기존 최근에 10일 동안 이루어진 10개 이상의 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의 조사가 뚝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하기 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딱 확정을 해도 이제 공식에 금방 말씀드린 넣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몇 %포인트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기사가 네. 확정적이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주값도는 4명 불러주고 1명을 선택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왔을 때 4명을 불러주고 누가 가장 나을 것이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양자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픽스해놓고 한 명씩 넣어서 그 지지율로 본다는 거는 홍준표 후보의 지금 반발이 전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강력하게 또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음, 거의 내전 수준으로 내홍이 음. 앞으로 한 11월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내전 수준의 내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공식 자체가 지지율을 최종 득표율을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뉴스 보시고 그게 결정이 됐다고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예. 엄청나게 그래요. 지금 저희 예. 조만간 저 김용민닷컴에서 팝콘을 예.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팝콘을 빨리 저 팝콘 선거철을 하시려고요? 네, 선거철을 앞두고 살찝니다. 팝콘 각입니다. 예. 네, 살찝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윤석열이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면은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지금 뭐 고발 사주 문제도 그렇고요. 최 대변님께서 아마 정답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저기 저 뭡니까 그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 또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그거는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판사들 뒷조사한 거, 이것만 해도 이건 기속감인데 뭐 유죄는 뭐 둘째치고 기속감인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규를 보면은 기소당하면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이전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은 이 양반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당규를 바꿀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지금 공수처가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뭐 손준성 검사가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손준성 검사, 뭐 김웅,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조사가 빨리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 11월 5일 전에 결과가 나오면은 사실 후보가 될 수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늦어지면은 아마 이게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출석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다 그런 꼼수인 것 같은데 늦어지면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걸 미루면서 후보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가 된 다음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니까 또 야당 지지층들이 다 모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도 지금 엄청난 그런 뭐 대장동도 그렇고 이런 것과 싸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TV에 보면 이게 우리는 다 이 대장동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들여다보면 그런데 네. TV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듣거나 차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한마디 듣거나 이러면은 대장동 이재명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고 뭔가 큰 게 있나 보다. 우리가 국감 나가가지고 많이 해명을 했지만 지금 그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잘못한 것은 계속 이렇게 파야 되지만 대장동 이재명 이 프레임을 우리가 좀 국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비전, 결국은 우리가 네거티브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내놓느냐로 이길 수 있도록 네. 국면 전환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지는 윤석열 선거를 하려면 네거티브를 하면 돼요. 저 이거 언론 대응은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고 언론은 조금만 더 여론조사 금방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도 예, 예, 100% 여론조사 보면은 공감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는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도 뭐 양자에서 홍준표 후보가 50% 넘었고 이재명 후보가 35% 나왔다는데 여론조사 불공정. 지금 예.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조사 결과거든요. 네. 예, 그게 대섭 특필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 아주 우리 국민들 IQ 테스트 하는 거예요. 네. 어? 대장동 말씀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18일 날 20일 날 이틀 동안 경기도 국감을 했을 때 음. 여권 핵심 지지층의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땅계라든지 클레앙이라든지 여타의 뭐 보배라든지 다 둘러보시면은 음. 그런 환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정말로 지금에서야 볼 수 있거든요. 이재명을 믿는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여권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느낌이 계속 들 정도로 수백 개의 꼭지의 글과 댓글은 엄청나게 많이 달렸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국감을 딱 보면은 완전한 대성공이에요. 근데 금방 이제 우리 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중도층이라든지 저쪽 보수층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환호를 올릴 만큼 성공한 것이냐?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네. 미디어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정한 톤으로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포털 보십시오. 요즘에는 다음도 모든 대장동 관련 올라오면 톤 자체가 전부 다 부정적인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중도층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여권 핵심 지지층은 그 기사를 하나하나 끝까지 보지 않아요. 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게이트고 이재명은 오히려 이 부분들을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기사들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헤드라인만 보고 톤만 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국감 그 자체도 음. 사실상의 대장동 이슈를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재명 후보한테 연결시켜서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을 것이다. 그리고 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최근에 나오는 대장동에 대한 어떤 이재명 지사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조국 정국과 거의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여권 핵심 환호를 하면 여론조사 나오면 거의 열이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나온 거죠. 일종의 확정 편향이 미디어로 인해서 확정 편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슈 전환이라든지 국면 전환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 비교에 의한 포지티브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이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경선 기간에 예. 사실 대변인 하지만 정책을 전문으로 한 정책 대변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좋았어요. 네. 윤희숙 의원이 헛발질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막 논평을 내고 이렇게 예. 같이 공방이 오고 이런 게 많았는데 윤희숙 의원도 없고 저쪽 후보들이 아무도 정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누굴 뭐 혼자서 이제 제가 해봤자 이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그런데 대장동이 나오니까 더 이상 아무도 정책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정책을 얘기하면 다 죽어버리고. 웃기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음. 부동산 대개혁 아젠다를 꺼내서 공약을 발표했어요. 아무도 몰라. 아니 알고 안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꺼냈어요. 예. 대장동 이슈가 불거했을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예. 이거는 정말로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부동산 그 개발과 관련된 온갖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불로소득 아니면 추가 이익들은 공공에 환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즉 한마디로 부동산 대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제를 대장동 이슈와 함께 띄우는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 부동산 대개혁을 스틸링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반대야. 내용이 국민들의 임대주택 그런 거 빼고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또 종부세 그런 거 빼겠다. 완전히 이제 개발 쪽이고 세금은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용적률 1500%. 대중영합적으로 그러니까 예. 대중영합적으로 완전히 그 부동산 문제를 접근을 하고 그것을 이름하여 대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우리가 보통 대개혁이라고 하면은 예. 그 부동산과 관련된 기득권 카르텔 그 부분들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 오히려
지금 강화시키려고 얘기하면서 대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 얘기가 나와서 어제 너무 놀랐고 너무 웃겼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리위원회가 네. 본 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질문을 받은 응답자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 4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는 방식. 그러면 홍준표 홍준표 후보에게 후보가 유리한? 지금 주장하고 네.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제 나왔던 코리아 가상 리서치 양자 MBC 대결이 조사가, 아니라 예, 코리아 리서치가 어제 나왔던 MBC 조사가 네. 처음으로 그 금방 얘기했 그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질문에 민주당 후보가 누가를 전제했을 때 네. 다음 4명 중 누가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채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준표가 그러면 좀 홍준표 흡족할 만한 후보가 내용으로.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시간이 다 아쉽네요. 됐어요. 네. 1시간 지났어 벌써? 그렇습니다. 또 열띤 대화, 또 깊이 있는 또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간 줄 몰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정 실장님 그리고 최지은 위원장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